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LA 차저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입니다. 28대 13으로 덴버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덴버가 이제 바이위크를 보낸 이후에 돌아와서 지구 라이벌 LA 차저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AFC 서부지구 순위 경쟁이 다시 한번 좀 오리무중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칩스가 조금 앞서 있고 나머지 세 팀이 지금 다 6승 5패로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AFC 웨스트의 어떤 순위 경쟁이 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 덴버 이야기부터 해보면 사실 저희가 바이위크를 보내기 전, 그러니까 2주 전에 이제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상대 리턴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태클을 하지 않고 좀 길을 비켜주는 모양새를 하면서 사실 테디 브리지워터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날은 좀 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좀 몸을 날리는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파일런으로 이제 몸을 던져서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있었고, 경기 중간에 이제 정강이 쪽 부상을 입으면서 잠시 드류락과 교체되기도 했지만 후반에 또 다시 나와서 어쨌든 팀을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브리지워터가 이날만큼은 뭐 경기력이 좋았냐 안 좋았냐 이런 거보다 좀 정신무장을 하고 나왔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주전 쿼터백 자리는 좀 지킨 느낌이다, 이런 느낌 좀 받거든요. 사실 경기 중간에 드류락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락이 좀 또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반면에 이제 브리지워터는 앞과 뒤에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브리지워터의 부상이 심각하지만 않다면 주전 자리에 큰 위협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덴버 브론코스는 브리지워터의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날 이제 패싱보다는 러싱 위주의 그런 공격을 갖고 나왔는데, 그게 또 차저스가 올 시즌 좀 갖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잘 적중했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친정팀을 상대를 하게 된 멜빈 고든 선수와 함께 자번테 윌리엄 선수, 이 두 선수의 활약이 뛰어났는데 둘이 앞에서 137 러싱 야드에 62 리시빙 야드를 합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공격을 이 두 선수가 좀 분담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뭐니 해도 이 패트릭 설테인 2세 1라운드에 뽑은 코너백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쿼터 초반에 이제 제러드 쿡을 향해서 날라온 패스를 인터셉션을 했고, 그 다음 수비에서는 오스틴 에클러를 맞고 나온 공이 또 공교롭게도 이 패트릭 설테인에게 향했어요. 그래서 설테인이 그거를 잡아서 무려 70야드짜리 픽식스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쿼터까지 이제 14대 7이라는 뭐 다소 좀 불안한 리드를 지키고 있었던 덴버였는데, 이 서테인의 2개의 인터셉션을 통해서 28대 7까지 스코어를 벌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승기를 굳힐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제 픽식스 과정에서 나왔던 이 패트릭 설텐 선수의 최고 속도가 22.07 마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변환을 해봤는데 이게 시속으로 따지면 한 35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빠른 기록이고, 이 최근 5년간 디펜시브 백 포지션 선수가 기록한 것 중에서는 최고 속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테인이 학창 시절에 육상 선수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 장점을 좀 유감없이 발휘를 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제 30km라고 하면 뭐 이제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겐 좀 느린 속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 중에 굉장히 빠른 거고. 그렇죠. 스쿨존 우리 지금 속도 제한이 30km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이제 어떤 어린 친구들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스피드다. 그래서 패트릭 설테인이 그 스피드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법에 저촉되는 속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줬고, 좀 예상치도 못하게 훅 들어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만큼 빠른 스피드를 또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브래들리 첩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차에 잠깐 나왔다가 한동안 지금 부상으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브래들리 첩이 모처럼 좀 복귀전을 치렀어요. 그래서 30번의 수비 스냅에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태클도 없었고 색도 없었지만 그래도 뭐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 스냅을 소화했다는 것 자체에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본 밀러가 없기 때문에 브래들리 첩의 역할이 조금 더 무거워졌다. 그래서 좀 점점 실전 감각을 찾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에 좀 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다음 주에 캔자스시티 칩스와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썬데이 나잇 풋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플렉스인 돼 가지고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건 사실 이 덴버가 올 시즌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팀이 전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매치업이었다면 이게 플렉스가 되질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덴버의 수비가 지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떤 불안해 보이는 마움스를 잡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MBC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 경기를 갖고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 칩스만 만나면 덴버가 좀 약한 모습을 유독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덴버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고 싶다면 이 남은 칩스와의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는 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음 주 경기가 되기를 덴버 팬들은 좀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저스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차저스는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 좀 도깨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못할 때는 또 야 얘네가 이렇게 못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못하는 경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버트의 어떤 한 시즌 누적 기록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패싱 야드도 순위권에 있고 뭐 터치다운도 많고. 근데 차저스가 6승 5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할 정도의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허버트의 게임 로그를 보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좀 경기 단위로 좀 기복이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팀을 하드 캐리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던 경기도 많지만 그만큼 좀 낮은 패스 레이팅, 많은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무너진 경기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맥 존스와 비교하면 그 어떤 변동성이 좀 큰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사실 이 브랜든 스텔리 감독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가 차저스 수비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그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향상된 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나아졌는데 그게 확실한 뭔가 눈에 띄는 큰 차이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비가 좋아졌냐 나빠졌냐를 여러 가지 지표에서 판단을 할 수 있고 이건 단순히 이제 기록에서 뭐 모든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저도 아니라는 점에 동의를 하지만 뭐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이제 실점 순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후퇴를 했다는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스텔리 감독의 어떤 수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이제 차저스에는 에런 도날드는 없지만 조이 보사와 더윈 제임스라는 키 플레이어가 있거든요. 이 두 선수가 나름 건재한 상황에서도 실점 순위에서 오히려 후퇴를 했다는 점은 분명히 좀 실망스럽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지표들이 있지만 서드다운 수비가 지금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에게 48.9%의 서드다운 컨버전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싱턴 다음으로 지금 안 좋은 기록 리그 지금 31위에 해당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지금 브론코스에게 11번 중에 8번이나 서드다운 컨버전을 내줬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끊어내고 공격권을 가져오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이 러싱 디펜스 그다음에 서드다운 디펜스에서 좀 명확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차저스의 다음 시즌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지난 시즌 차저스가 만났던 상대 왜냐면 이제 3위의 스케줄을 갖고 있었고 올해는 이제 2위의 스케줄로 상대들을 만나잖아요. 거기다가 지난 시즌은 빌스를 제외하면 전부 다 약팀이었던 AFC 동부지구를 또 상대를 했었던 차저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정도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어쨌든 이 램스에서 보여줬었던 모습이 사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브랜든 스텔리 감독이 이제 차저스의 감독이 된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모습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벵갈스의 오펜시브 라인의 기대치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만족스럽다면 차저스의 디펜스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현재 퍼포먼스는 좀 불만족이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LA 차저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LA 램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36-28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미리 보는 NFC 플레이오프 경기였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공수 양면에서 그린베이 패커스가 조금 더 LA 램스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공격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에런 로저스의 발부상의 여파가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훈련이 충분치는 않았는데 네. 저희가 이 뉴스를 모르고 봤다면 로저스의 어떤 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할 만큼 맞아요. 아주 깔끔하고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오라인 뎁스가 좀 많이 얇아진 그린베이 패커스였고 이날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런 로저스 선수가 경기를 풀어가기 쉽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프레셔를 들어오는 게 굉장히 빨랐고 포켓이 무너지는 속도 자체가 빨랐기 때문에 에런 로저스 선수가 굉장히 빨리 디시전을 내리고 패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에런 로저스 선수가 아니라 다른 쿼터백이 그 포켓 안에 있었다? 이날 생 무지하게 많이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저스가 그 위기들을 잘 이겨내고 턴오버 없이 이제 300야드 이상을 던져줬고 굉장히 타이트한 윈도우, 그러니까 이제 패스를 성공할 수 있는 길, 각도, 확률 이런 것들이 높아 보이지 않는 곳으로 패스가 많이 던져졌는데 네. 그래서 패스가 날아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캐치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엔 로저스의 클래스였다. 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이제 경기장 밖에서는 정말 찌질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 에런 로저스인데 적어도 경기장 위에서는 깔 것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날 AJ 딜러이나 다반테 아담스, 랜달 콥 같은 선수들 이제 골고루 활용을 했고 또 에런 존스가 이제 부상에서 생각보다 빨리 돌아와서 절반 정도의 스냅을 참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패커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11주차 이제 부상으로 결정을 했었던 라샨 게리 선수가 이날 상대 레드존 안에서 스트립 색 펌블을 만들어내면서 경기 초반 리드를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줬고요. 이게 저는 라샨 게리 선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탯이나 뭐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뭐 그런 특별한 느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선수인데 실제로 경기를 보면 굉장히 플레이에 관여가 많이 돼 있고 스탯으로는 기록되지 않는 뭐 쿼터백 프레셔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의 퍼포먼스가 팀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라시안 게리가 사실은 1라운드에 뽑혔던 어떤 포텐셜 기대감만큼은 지금까지 뭐 실적이 높은 선수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어떤 리그에 적응해 나가고 자신의 존재감을 좀 어필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올 시즌 한정으로 놓고 보면 그린베이 패커스의 박지성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정말 이 눈에는 막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린베이 패커스의 언성 히어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를 꼽아보자면 러셀 더글라스. 이 선수가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이름이 친숙한 선수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좀 빼놓고 얘기를 하기 어려운 선수로 변모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인터셉션을 잡아줬던 것도 이 더글라스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네. 그래서 이날도 지금 4개의 패스 굴절에 그다음에 이제 3쿼터 막판에 3 포지션으로 리드를 벌리는 결정적인 픽시스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제이어 알렉산더가 지금 부상을 계속해서 빠져 있는 가운데 더글라스가 자리를 메워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1인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자리에서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 그다음에 키 플레이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비에서 공헌을 해줬던 라샨 게리 그리고 러셀 더글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패커스는 쉽지 않은 상대인 LA 램스를 만나서 귀중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게 승리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다음 주가 바이위크거든요. 예, 승리를 한 상태에서 바이위크를 맞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패커스로서는 좋은 타이밍에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티아리가 좀 바이위크 후에 돌아온다면 패커스에겐 좀 천군만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램스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램스는 이제 매튜 스태포드 선수가 3경기 연속 인터셉션 그것도 3경기 연속 픽식스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3연패에 빠지게 됐는데요. 글쎄요. 매튜 스태포드 선수가 앞선 2경기보다는 경기력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만 승패를 뒤집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달라진 느낌은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램스는 이제 바이위크를 보내고 온 팀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지상 과제 하나 있었죠. 이제 본 밀러와 오델 베컴 주니어를 얼마나 팀에 녹아들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램스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네. 뭐 적어도 이날 경기에서 그렇게 뚜렷한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딱 한 플레이 기억나요. OBJ가 빅플레이로 터치다운 만들어냈던 거 그거 하나 정도 기억나고 저는 사실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오델 베컴 주니어, 본 밀러 물론 좋았던 선수들이고 뭐 지금은 이제 사실 전성기를 지났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보다 러닝백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물론 시즌 초반에 캠 에이커스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서 소니 미셸 선수를 데리고 오긴 했습니다만 미셸 선수가 오고 나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램스에게 조금 더 필요했던 건 리시버가 아니라 러닝백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를 보는 내내 여기 러싱이 있었더라면 러싱으로 좀 더 이 매튜 스태포드의 부담을 풀어주고 션 맥베이가 제러드 고프를 데리고 있을 때 좋았던 부분 경기를 잘 풀어갔던 부분은 좋은 러닝백이 있으면서 좋은 러닝백이 뛰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플레이 액션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걸 사실 션 맥베이 감독이 잘 해왔잖아요. 그걸 제러드 고프도 잘했지만 션 맥베이 감독이 자신이 있는 또 전술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러닝백의 추가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데럴 핸더슨이나 소니 미셸이 뭐 나름 분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컨텐더 팀 램스의 주전 러닝백에 어울리는 선수들은 아닌 것 같다. 네, 저도 그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되고 네. 본 밀러와 이제 베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밀러가 이날 5개의 태클, 하나의 태클 포 로스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제 불필요한 러핑 더 패서 반칙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에 가까운 활약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델 베컴은 이제 본인이 원하던 대로 많은 패스 타겟이 됐습니다. 무려 지금 10번의 패스 타겟이니까 이 정도면 좀 뭐 성에 찼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캐치가 5개밖에 안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제 54야드 딥볼 터치다운이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 점수가 많이 벌어진 뒤에 나온 기록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팀 승부에 어떤 직접적으로 연관된 순간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션 맥베이 감독이 이 두 스타 플레이어들을 얼마나 빨리 안착시킬 수 있을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맥베이 감독도 이날 1쿼터 막판에 자기 진영 29야드 지점에서 고폴렛을 시도했다 실패를 하는 장면이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1쿼터였으니까 그리고 자기 진영 30야드 안쪽이었으니까 굉장히 좀 무리하고 좀 리스키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패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선택이 아니었나? 어떤 성공 확률에 대비해서.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최근에 연패를 하고 팀이 좀 어려운 지경으로 가니까 맥베이도 조금 조급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런 플레이 콜링,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네. 좀 우려가 되는 시선으로 좀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기억이 조금씩 나거든요. 램스가 패커스를 만나서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다른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뭐 지난 시즌에 이제 당장 플레이오프에서 그린베이에게 패하면서 탈락했던 아픔도 있었고 네. 또 션 맥베이가 이 맷 라플러와 좀 비슷한 연배, 어떤 비슷한 뭐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플러 감독을 좀 전술로 어떤 플레이 콜링으로 좀 이겨보고자 했던 그런 욕심도 좀 들어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램스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 11월 1일이긴 한데 네. 이게 미국 시간으로 지금 10월 31일 경기였어요. 휴스턴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단 1승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11월에는 뭐 승리가 없었다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부진한 사이클을 겪고 있고 시즌 후반부 이제 남은 스케줄을 보더라도 만만치 않은 지구 라이벌들이 남아 있고 네. 또 다른 팀들과의 상대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잭슨빌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좀 거둬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LA 램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34대 26으로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최근에 이제 이 분위기가 괜찮은 팀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불타는 경기를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라이자 미첼, 디보 세뮤얼 같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세뮤얼 너무 잘해요.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세뮤얼 이야기부터 해보면 사실 이 선수가 지금 리시버가 본업인 선수인데 최근에는 이 러싱 공격에서 더 자신의 존재감을 피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날도 12 리시빙 야드밖에 없었는데 66 러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인 어떤 뭐 쿼터백 뒤에 위치에서 이렇게 뭐 스냅을 받아서 공을 이어받아서 뭐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모션, 네, 뭐 제스윕 이런 이제 약간 변형된 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상대 디펜시브 라인을 크게 돌아나가는 이제 스피드를 살려서 이제 뭐 긴 야드를 전진하는 이런 이제 나름 디보 세뮤얼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플레이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좀 알고도 당하는 느낌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뮤얼이 이걸 지금 처음 보여주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이 세뮤얼의 이러한 어떤 시그니처 무브를 막는데 많은 팀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지금 2개의 터치다운 모두 러싱 터치다운이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러싱 터치다운이 5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 선수가 한 시즌에 5개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거는 이 AFL, NFL 합병 시대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포지션 파괴를 통해서 좀 독창적인 자신의 영역을 개척을 했다. 그리고 칼 셰넌 감독이 또 그 롤을 만들어줬다. 이런 점들을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라이저 미첼 선수도 이날 27번의 러싱, 133야드와 함께 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미첼 선수 역시도 사실 시즌 초반을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기대치가 사실 뭐 높다라고도 얘기하기 어려운 게 그냥 기대치가 없는 선수였죠. 그랬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는 칼 셰넌 감독의 스킴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선수로 좀 성장을 한 것이 아닌가.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성장을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좀 나이너스에게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너스가 아직 뭐 플레이오프에 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이너스의 한 시즌을 지금 리뷰한다는 게 좀 이르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뭐 닉 보사, 디보 세뮤얼처럼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스탯과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일라이자 미첼의 존재야말로 좀 숨은 MVP가 아니었나. 왜냐면 라인 모스터트가 사실 빠진 순간에 나이너스의 정체성이 러싱 공격이 확 죽겠구나. 네. 이런 걱정을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스터트의 공백이 별로 느껴지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미첼이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는 지구 라이벌 시애틀 시옥스를 만나게 되는 샌프란시스코 49어스입니다. 최근에 시애틀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나이너스가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나이너스가 무조건 이길 거냐라고 하면 또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 셰넌이 나이너스에 부임한 이후에 시애틀 상대로 좀 2승 7패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이너스가 뭐 슈퍼볼에 갔던 시즌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좀 낯선 스코어입니다. 2승 7패. 예. 그래서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물론 이제 윌슨이 부상을 당하기 전에 만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시애틀에게 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지구 라이벌의 경기라는 점, 그다음에 최근 상대 전적에서 시애틀에게 좀 고전을 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면 나이너스도 이렇게 방심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는 이제 앞서 저희가 잘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디보 세뮤얼 그리고 프레드 워너도 이제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세뮤얼이 없다면 나이너스 공격이 미첼 혼자서 다 풀어갈 수 있을까? 브랜든 아이육이 디보 세뮤얼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 저희가 최근에 언급을 잘 안 하고 있는 이 조지 키틀이 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세뮤얼이 없다면 그 공백을 좀 조지 키틀을 활용한
어떤 공격 전술을 좀 메워봐야 되지 않을까? 그걸 좀 칼 셰너원 감독이 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네. 다만 시애틀의 최근의 어떤 흐름과 팀 내부적인 어떤 상태를 생각을 한다면 이 선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나이너스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은 미네소타 바이킹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네소타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 D라인이 붕괴됐다라는 얘기를 저희 NFC 중간 점검에서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헌터나 마이클 피어스, 에버슨 그리핀 이런 이제 주전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이 줄줄이 지금 뭐 육체적인 부상도 있고 좀 정신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다 빠져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선수들의 공백이 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또 러싱이 강한 나이너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조금 더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러니까 상성생 안 맞았다. 예. 그래서 나이너스가 지금 39번이나 러싱 시도를 했고 208야드를 전진할 동안 뭐 바이킹스 디펜시브 라인이 전혀 제어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좀 봐야겠죠. 이게 보면 지금 팀 평균 러싱 야드가 5야드가 넘어가는 스탯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이 나이너스의 러싱을 막기를 어려웠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러싱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 이 달빈 쿡 선수가 또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어깨 쪽에 좀 탈구 부상이라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지금 최소 2경기 정도 결장이 예상된다 그래요. 예. 근데 혹시나 세 번째 경기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IR 리스트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지금 바이킹스 구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빠르면 15주차 지금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만약 바이킹스 연패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킹스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선수를 잃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만 잃은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다음 주에 못 나올 수도 있는 선수들이 크리스천 다리소 그리고 에릭 핸드릭스, 앤서니바 이런 선수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출장이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제 뭐 D라인에서 복귀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을 제쳐놓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이탈을 하게 된다. 지금 포스트 시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향후 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좀 험난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네소타에서 한 선수만 칭찬을 해보자면 이 리터너 케네이 완구가 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케네이 완구 선수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거의 뭐 한 주 걸러서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임팩트 있는 활약을 꾸준하게 바이킹스 스페셜 팀 내에서 해주고 있고 이 선수가 이날도 이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벌써 올 시즌 2번째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킥 리턴이라는 플레이 자체가 좀 사라져가고 있는 NFL 트렌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에 비례해서 이제 훌륭한 리터너들도 조금씩 이제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와중에 이 케네이 완구의 등장은 좀 신선하고 좀 이 풋볼을 다양하게 즐기고픈 팬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줄 만한 이제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고 네. 지금 이제 델빈 쿡이 당분간 또 못 나오기 때문에 케네이 완구가 당연히 리터너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지만 백업 러닝백으로서도 조금씩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오펜스에서도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케네이 완구 선수의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완구 선수가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바이킹스의 올 시즌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 점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7승 3패 내지는 뭐 8승 2패 뭐 이런 정도의 성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5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지금 마이크 짐머 감독을 해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경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근거, 이제 마이크 지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들을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려보면 일단 지머가 이제 수비 쪽 전문가인데 지금 최근 몇 년간 바이킹스의 수비는 그렇게 임팩트가 있질 않아요. 예. 일단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효용 가치, 존재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는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킹스의 지머가 지금 2014 시즌에 부임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각 시즌에 해당 시즌을 이제 위닝 시즌으로 마무리했던 팀들, 그러니까 조금 그 시즌에 강했던 팀들을 만났을 때 성적이 어땠느냐. 네. 이게 뭐 플레이오프 진출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플레이오프에 갔을 때 우승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를 뭐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지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미터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16승 39패입니다. 네. 지금 채 3할이 되지 않는 승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강팀에게 좀 약했다. 요게 또 지머 감독의 지금 약점이고, 지금 NFL 32개 감독 리스트를 좀 한번 살펴보면 그 이제 위키피디아 문서에 이 감독이 이 팀에 몇 년에 부임했는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연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NFL 32개 팀 중에 빌 벨리책, 션 페이튼, 마이크 톰린, 존 하바, 피트 캐롤, 앤디 리드 요 6명을 제외하면 2014년부터 지금 바이킹스를 지휘하고 있는 마이클 지머가 가장 오래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32명 중에 지금 7등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6명의 감독은 지금 팀에서 최소 한 번씩 다 슈퍼볼 우승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벨리책, 페이튼, 텀린, 하바, 캐롤, 앤디 리드.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팀도 있고 지금은 조금 부진한 팀들도 있지만 어쨌든 팀을 슈퍼볼 우승으로 만들었다는 어떤 확실한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잘리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지머는 슈퍼볼을 못 갔죠. 네, 우승을 못한 게 아니라 슈퍼볼을 못 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딱 한 해 갔는데 거기서 이글스에게 지면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슈퍼볼에도 가보지 못한 지머, 그리고 감독을 맡은 지 오래돼서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은 지머, 이 나포롱 리그라고 우리가 하는 이 NFL에서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을 좀 제기를 하게 그렇네요. 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저도 문득 듭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무너진 시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사람을 자를 만한 한 시즌 크게 무너지면 그걸 자를 텐데 네. 이게 5할 근처에서 조금 이제 내년에는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마무리를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잘했던 시즌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그는 미래클의 덕을 좀 봤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킹스 구단의 결단이 어쩌면 이번 시즌 끝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이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였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6대 10으로 이제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게 지난 시즌 14주차 경기의 리매치입니다. 14주차 경기가 뭐길래 이 리매치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34대 20으로 끌려가던 상황, 라마 잭슨이 어딘가를 다녀옵니다. 그러고 나서 47대 42 잭슨이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어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급동사건, 그 경기의 리매치인데 뭐 지난 시즌 최고의 경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를 앞두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올 시즌 가장 이상한 경기였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든 경기 통틀어서 가장 이상했냐 하면 뭐 저는 좀 반론으로 생각나는 경기 몇 개 있거든요. 뭐 라이언스와 스틸러스의 경기도 있었고 뭐 이번 주에 있었던 레이더스와 카우보이스의 페널티 잔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쿼터 막판 그 짧은 순간 한정 네. 그 임팩트로는 이번 시즌 가장 이상한 경기였다. 얘는 저도 100%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용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상한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였는데 좀 설명드리면 레이븐스가 이날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 근데 라마 잭슨 선수가 이날 인터셉션이 4개였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전반 마지막 이 3번의 드라이브에서 연속으로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그냥 전반이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그 순간에 조금 들었었는데 이게 좀 비유를 이제 저희가 하면서 어떤 비유가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야구로 좀 비교를 해보면 한 경기에서 병살타 4번 치고 2대1로 이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쩌면 그걸로도 다 설명이 안 될 만큼 맞아요. 이 풋볼의 인터셉션은
사실 야구의 병살타 이상으로 저는 좀 큰 타격을 주는 맞아요. 이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연속 3번의 드라이브 그렇게 짧은 순간에 나왔다는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뭐 풋볼을 뭐 아주 오랜 기간 본 건 아니지만 저희가 봤던 요 기간 내에서는 그렇게 쉽게 나온 장면은 아니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쿼터 막판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라마 잭슨이나 베이커 메이필드에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공격을 하고 싶지가 않다. 그냥 나한테 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니었을까. 계속 인터셉션이 나오고 네. 계속 득점에 실패를 하고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를 주니까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건 역시나 이제 수비의 맹활약 덕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올 시즌 레이븐스가 보여줬던 수비 중에 이날 수비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브라운스의 러싱을 40야드로 막았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러싱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 브라운스잖아요. 이날 뭐 카리먼트, 닉첩 다 나왔거든요. 근데 두 선수가 합쳐서 40야드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베이커 메이필드 역시 이날 패스 성공률이 50%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단 한 번도 레이븐스의 레드존에 못 들어왔어요. 이거 자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고 상대가 4개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공격권을 가져갔음에도 2개의 펌블을 또 만들어내면서 턴오버 마진을 최소화시켜줬거든요. 거기다가 공격권을 빠르게 되찾아주면서 타임 오브 포지션 보면 이날 레이븐스가 37분 4초 그리고 브라운스가 22분 56초거든요. 이거는 수비가 다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커 저스틴 터커가 있었다. 그러니까 37분 정도 공격권을 소유하는 팀들은 우리가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네. 턴오버, 그러니까 인터셉션을 4개나 한 팀이 37분을 가져가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수비가 좀 많이 해줬고 뭐 다른 이제 러닝백 자원들이 좀 그걸 도와줬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예. 반대로 얘기를 하면 브라운스는 그렇게 수비팀이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공을 가져다 줬는데 그걸 공격팀이 날려먹으면서 결국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가 부상을 입은 채 몇 주 동안 이제 부상을 안고 뛰고 있잖아요. 그냥 차라리 부상 입었을 때 수술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게 무리해서 뛰면서 뭐 퍼포먼스도 안 좋고 네. 뭐 팀도 성적도 안 좋고 자신의 가치도 깎아먹느니 차라리 좀 푹 쉬면서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네. 백업 쿼터백을 쓴다는 게 분명히 좀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케이스 키넘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선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한 몇 주 정도는 좀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아니었느냐.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뭐 브라운스가 조금 조급하게 뭐 의사결정을 하고 메이필드에게 좀 출전을 요구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에게도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난 시즌에 덱 프레스카 선수가 5주차에 부상을 당하고 이제 교체가 됐잖아요. 중간에 앤디 달튼이랑.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덱 프레스카의 가치는 거기서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프레스카시 그 전까지 이 2, 3, 4주차에 이 400 패싱 야드를 넘겼나? 뭐 굉장히 많은 패싱 야드를 기록하다가 프레스카의 부상 이후에 제가 알기로 단 한 번도 400 패싱 야드를 넘긴 경기 없을걸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부상을 당하면서 프레스카 선수의 주가가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저는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 마찬가지로 본인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사실 뛰면서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수술하고 백업에게 기회를 주면서 백업이 못하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빠르게 수술로 몸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복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 선수니까 이제 경기 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 여기까지는 저도 굉장히
뭐 존중을 하고 맞아요. 그건 좋은 네. 애티튜드죠. 네, 네. 뭐 저도 이제 긍정적인 자세라고 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전을 강행하는 것도 팀을 승리로 이끌고 싶다는 어떤 원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제 자신이 결정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좀 팀을 이기게 하기가 어려운 몸 상태라면 그때는 정말 팀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좀 쉬는 게 낫지 않았나.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오라인이 올 시즌 거의 뭐 자동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베이커 메이필드가 좋은 경기를 하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팀이 턴오버를 4개나 만들어줬는데 득점이 10득점이다?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수술을 하고 좀 몸 상태를 완전하게 만들고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팀 모두 이제 지금 라마 잭슨 그리고 베이커 메이필드 이 두 선수가 1라운드 1번, 1라운드 32번 2018년도 NFL 드래프트에서 뽑혔던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이제 연장 계약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땐 두 선수 다 제가 제너럴 매니저면 연장 계약 안 줍니다. 그럴 만큼 좀 처참한 경기력이었고 그냥 차라리 이런 경기력이면 그냥 프랜차이즈 태그 붙이고 1년만 딱 더 쓰자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냥 쿼터백 하나 뽑아가지고 레드셔츠 입히는 게 나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잭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MVP를 받은 적도 있었고 뭐 베이커 메이필드는 이 암흑기에 빠져있던 브라운스를 구해냈다는 어떻게 보면 MVP 이상의 뭐 가치 뭐 그 타이틀을 가진 선수잖아요.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지금 NFL을 대표하는 쿼터백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어떤 최근 모습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 계약,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되는 시점에서 두 선수가 조금 더 뭐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예. 뭐 최근의 경향도 그렇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이 경기에서의 퍼포먼스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두 선수 모두 다. 물론 이 선수들이 잘할 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경기 한정으로는 정말 연장 계약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퍼포먼스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어쨌든 2주 뒤에 이 두 팀이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위크를 보내고 레이번스가 다시 만나고 네. 레이번스는 이제 스틸러스 원정을 갔다 와서 브라운스를 다시 만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주 후에는 조금 더 수준 높은 경기, 네. 좀 팬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줄 만한 그런 멋진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다른 경기력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죠. 먼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시애틀 시옥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7대 15 워싱턴 풋볼팀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워싱턴 풋볼팀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이위크를 보내고 온 이후에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에서 8주차까지 이제 4연패를 당했던 워싱턴이었는데 9주차에 딱 쉬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3연승. 그래서 지금 NFC 플레이오프 7번 시드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날은 좀 경기 주도권을 좀 꽉 잡고 놓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공격 스냅 자체가 79대 4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타임 오브 포지션도 무려 41분 이상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뭐 시애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2점 차밖에 나지 않은 것이 좀 의아할 정도로 네. 경기 내용 자체는 좀 워싱턴이 주도를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날 이제 이 조이 슬라이 선수가 킥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이제 이탈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키커가 빠지게 되면 많은 것들이 꼬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날 이제 워싱턴이 주도했던 내용에 비해서 접전을 흘러갔던 것도 결국 이 슬라이의 부상이 가장 컸는데 일단 그 부상을 당하던 장면에서 무난하게 흘러갔다면 이제 10대 7이 됐어야 될 상황이 그게 이제 블락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시애틀 선수가 그걸 잡아서 엔드존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2점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10대 7이 됐어야 할 것이 9대 9가 됐다. 네. 그렇게 전반이 마무리됐던 것이 좀 하나 큰 이슈였고 그리고 후반전에 뭐 터치다운을 성공하고서도 투포인트 컨버전을 강제로 시도를 했어야 됐고 그렇죠. 이제 상대 엔드존 근처에서 필드골을 차는 게 더 안정적인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찰 키커가 없어서 강제로 투포인트 컨버전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리베라 감독이 뭐 평소에 투포인트 컨버전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도 맞죠. 이날은 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는 이제 이 안토니 깁슨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46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했고 투포인트 컨버전 상황에서 이제 그걸 성공시키는 모습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날 부상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JD 맥키식 선수가 56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또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워싱턴이 딱 2개의 터치다운이었는데 그걸 맥키식이 다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주 빛나는 주연은 아니지만 이렇게 팀이 필요할 때 좀 쏠쏠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지금 5승 6패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NFC에서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뭐 향해서 점점 이제 가고 있는데 네. 다음 주 아주 재미있는 매치업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스 원정을 떠나는데 뭐 존 그루덴 더비라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루덴 없는 그루덴 더비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뭐 이래저래 이번 시즌 오프필드에서 가장 좀 시끄럽게 잡음을 많이 일으켰던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또 어떤 팀이 이 필드 위에서 승리를 가져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애틀 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날 러셀 윌슨 선수가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또 패배라는 좀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일 버프를 받아서 좀 분위기 반전을 해보고 싶었을 텐데 뭐 나름 마지막 드라이버에서 이제 터치다운까지 하면서 동점까지 만드는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포인트 컨버전을 실패하면서 이날 경기도 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온사이드 킥을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서 또 페널티가 불리면서 맞아요. 이 플레이가 무효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애틀의 마지막 희망도 또 사라지고 말았어요. 네. 이미 뭐 러셀 윌슨 선수가 올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날 경기까지 패배를 하면서 개인 첫 3연패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3연패가 없다. 이것이 어떤 윌슨이 좀 지켜오고 있던 자존심 그리고 윌슨이 좀 대단한 기록 뭐 이런 걸로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는데 좀 드디어 깨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10년 동안 좀 지켜오던 자존심이 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크리스 카슨이 지금 계속 없으니까 시즌 아웃이 됐으니까 러싱 공격은 사실상 매 경기 지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도 뭐 34야드밖에 되지를 않았고 윌슨이 이제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상 이후에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패싱 게임도 원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일러 로켓은 그나마 좀 분전을 해주고 있는데 DK 메칼프의 최근 부진이 좀 뼈아프다. 그러니까 윌슨이 이 메칼프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윌슨이 돌아온 3경기에서 메칼프의 평균 기록을 보면 25야드가 안 되고요. 터치다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즌 그리고 또 이번 시즌 초반에 봤던 메칼프의 어떤 위력적인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싱이 안 되고 있는 시옥스잖아요.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프랙티스 스쿼드로 에이드리언 피터슨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앞서 이제 타이탄스와 계약을 했었던 피터슨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방출이 됐거든요. 그 피터슨 선수를 이제 시옥스가 프랙티스 스쿼드로 데리고 왔는데 뭐 언제 경기에 투입이 될지 뭐 53일 로스터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지금 러닝백이 굉장히 다급했었던 타이탄스가 이 선수를 내보냈던 것 물론 이제 리시버를 급하게 수혈을 해야 됐었던 영향도 없지 않았지만 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시옥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몰라서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피터슨을 데려오기는 했는데 사실 뭔가 처방전에 알맞은 최고의 약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시애틀의 이번 시즌 이야기를 더 하는 건 이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내년 오프 시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일단 캡 스페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걸림돌이고 1라운드 픽이 없죠. 그렇죠. 뭐 있어도 잘 못 뽑지만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치가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그러면 이제 뭐 기존 전력이라도 좀 잘 지킬 수가 있느냐. 근데 지금 FA가 되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레프트 태클 드웨인 브라운, 타이트 엔드 제럴드 에버렛, 라이트 태클 브랜든 쉘, 그다음에 수비 쪽에 라심 그린, 아루즈, DJ 리드, 시드니 존스, 콴드레 딕스 외에도 몇 명 더 있는데 네. 그래도 주전급 조금 더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만 추려본 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러셀 윌슨, 타일러 로켓, 뭐 크리스 카슨, 디케이 맥칼퍼 요 정말 핵심 코어 선수들의 FA는 아니지만 그 외에 요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 선수들이 지금 대부분 FA로 풀려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애틀이 지금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오프 시즌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네.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러셀 윌슨 선수도 좀 해피하지 않다라는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 지구 내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굴림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랬던 시애틀 시옥스가 이제 전성기가 끝이 나고 좀 리빌딩에 들어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마 좀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시애틀 시옥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까지 이번 주에 펼쳐졌던 15경기들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실 다음 주가 벌써부터 기다려지거든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경기를 좀 표적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네. 싶고 뭐 저는 이제 그 경기 외에 다른 경기 좀 뽑아보자면 애리조나와 시카고의 경기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애리조나가 많이 앞서 있기는 하지만 카일러 머리의 모습을 우리가 본 지 좀 오래됐다. 그래서 아마 바이위크를 보내고 복귀전을 치를 것 같은데 어떤 몸 상태로 올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머리와 홉킨스가 뭐 플레이오프 때도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애리조나의 경기를 저는 좀 유심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울면서 올지 웃으면서 올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주차 리뷰 마무리를 지어보겠고요. 저희는 13주차 경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